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희생입니다. 희생의 감독은 안드레이 타르코스키입니다. 감독은 1932년 소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활동했고 그의 작품은 7개입니다. 이번 영화 희생은 그의 7번째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는 소련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묘지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예술활동에 제재를 건 소련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1984년 서방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인 1985년에 폐암 선고를 받고 1년 뒤인 86년에 파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희생을 짓고 후반 작업은 병실에서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자신의 유작이 될 영화를 준비했고 그 결과 세상에 나온 희생은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제39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그랑프리상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코스키 감독의 영화는 지루하고 난해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아무런 정보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루한 영화도 재밌게 보는 편이어서 이번 영화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하지만 난해하다고는 느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한 점의 파랑색인 추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면 미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 철학적인 부분과 몽환적이면서 마술적인 분위기, 모호하면서 간결한 듯한 역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롱테이크가 자주 사용되고 색감이나 청각의 자극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를 책 보듯이 읽을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른 예술과 영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상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공부하듯이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는 예술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지식이 없어도 영화가 아름다워서 흥미롭게 사고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강렬한 테마를 가지고 가장 간결한 시를 쓴 영화, 주인공의 고뇌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게 되는 영화, 아름다운 미장센과 특유의 롱테이크가 잘 어울리는 영화 희생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영화 희생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알렉산더와 그의 아들인 고센이 죽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심으면서 아들에게 알렉산더는 어떤 현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덕 위에서 죽은 나무를 심어 3년 동안 물을 계속 주었더니 마침내 꽃을 피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고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센은 말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이나 소감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고센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센은 아버지의 청에 따라서 죽은 나무에 물을 줄 뿐입니다. 이야기는 꾸준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특정한 일을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 행위가 부질없어 보일 때는 더욱 하기 힘들죠. 하지만 꽃을 피우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반복하면서 자신을 수련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꽃이란 일상적인 것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성취라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물을 주다 보면 드디어 마주하는 노력의 성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본인의 수련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은 니체의 영원 회귀와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세계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적인 삶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근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철학적 논박으로 엄청 간단하게 나누자면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화에서 언급하는 니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니체는 어려운 철학자입니다. 또한 니체는 흔히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허나 이 발언은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신이 죽었을
없으니 되살려야 한다는 것인지, 신이 존재했었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 죽은 것인지, 혹은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인지, 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인간의 허상이기에 죽은 것인지, 당장 생각해도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철학을 좋아하지만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다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허나 니체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앞서서 밝혔듯이 영화 초반의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니체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우체부인 오토와 알렉산더의 이야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로 언급되는 내용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모두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에 관련된 내용인 것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대화에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비극은 신의 의도인 것일까? 사실 세상이 추악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신이 없는 것의 반증 아닌가? 대강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앞서서 다룬 무신론과 유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라는 것이고 유신론은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무신론자로 회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생일 파티에서 주창한 내용을 보자면 니체의 사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인공의 생일 파티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세상이 멸망한다는 라디오의 뉴스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제3차 대전의 소식은 일상을 파괴시킵니다. 생일 파티에 참여한 모두는 전쟁 전후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주인공의 아내인 아델라이드는 이성을 잃고 마치 아기처럼 울면서 자신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이에 주치의인 빅토르가 그녀에게 주사를 놔서 진정시킵니다. 후에 그녀는 넋두리 하듯이 중얼거리며 나사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빅토르와 하녀인 마리아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알렉산더는 술에 의존합니다. 독한 술을 한두 잔 마시면서 마치 이 일을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점점 전기도 끊기고 식량과 기름도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나약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점점 무력감과 공포심, 두려움으로 점철된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신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러합니다. 알렉산더는 무신론자이고 앞선 대화들이 무색하게 신을 찾습니다.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신을 찾으며 절절히 빕니다.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제발 자신의 일상을 되돌려달라고요. 자신의 가족, 집, 자식들, 친구들을 포기하고 아들의 장애까지 본인이 짊어질 터이니 일상을 되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배우의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몰입되는 그의 연기는 감히 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빛의 연출이 기가 막혔습니다. 배우의 얼굴 반쪽만 빛이 들어와서 다른 한쪽은 어둡게 열리다. 이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 고귀한 시간마저, 진실한 시간마저 명과 암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실되고 애절하지만 명암으로 갈라져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절절한 외침 뒤로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가 소파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알렉산더는 그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던 중 오토가 그의 집을 찾아옵니다. 오토는 알렉산더에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토가 말하는 방법은 하녀로 일하던 마리아와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름이 필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같습니다. 이는 그녀가 정말로 구원의 열쇠라는 복선이었을까요? 마리아는
동침 없이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와 반대되게 마리아와 동침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오터가 알려준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자전거를 타고 마리아에게 향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미친 방법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니 망설이지 않고 행동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손이 더럽혀지는 상태로 도착한 마리아의 집. 그는 묘한 분위기를 잡으며 마리아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거부를 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에 거절을 당하자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놀란 마리아는 동침을 허락하고 그 둘의 동침은 몽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마법이라도 건 듯하게 둘이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장면은 저에게 알렉산더가 신의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마치 그 빛을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은 가히 아름답고 몽환적이었습니다. 신이든 창조주든 꿈의 행위든 간에 그 순간에 알렉산더는 축복을 받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마리아와의 동침을 끝으로 잠에서 깬 알렉산더는 어째서인지 술을 마시고 있던 소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끊겼던 전기가 들어오고 가족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연출이 모호하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알렉산더의 허상인지 혹은 꿈인지, 그곳에서 단지 깬 것인지, 정말로 신이 축복이 내려서 일상으로 회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나 확실한 것은 알렉산더에게 일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파괴를 맛봤던 그는 일상의 회복이 정말 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남은 책임이 있습니다. 일상을 돌려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신과의 약속, 그것을 지킬 차례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족들이 산책을 나간 사이에 집을 불태웁니다. 이에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며 병원차에 태워서 병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거부한다는 듯한 모습으로 집이 거의 다 탈 때까지 뛰어다닙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는 마리아를 보면서 기쁨에 얼싸안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누빕니다. 그가 병원차를 탔다가 내렸다가 그의 친구를 안았다가 가족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이 모습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신께 부탁했던 모습을 보자면 감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병원차에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집은 전소되고 무너집니다. 아델라이드는 주저앉아서 절망을 합니다. 그는 신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책임을 진 것이죠. 그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지킨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꽃을 피웠듯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꽃을 피운 것입니다. 니체의 반복문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그의 행위는 그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반복할 것이며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지킬 것입니다. 자신이 미치광이로 보여도 상관없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희생이라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아들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무슨 의미였냐 질문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자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정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몽환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너는 일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간결한 답, 그렇다가 영화를 버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일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결한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 영화를 바치며 생을 마감한 감독의 희생도 잘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진이 빠졌지만 계속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는 신기한 영화였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깊이가 깊고 저보다 철학이나 러시아 문학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초반에는 어쩌면 지루하고 난해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후반까지 이르게 되면 특유의 판타지적인 분위기와 휘몰아치는 주인공의 행동에서 충분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특정 장면을 떠올리며 자꾸 생각나는 영화, 아름다운 미장센과 꿈과 현실 혹은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아름다운 창조를 볼 수 있는 영화, 해가 진 여름밤에 잠이 안 온다면 권유하고 싶은 영화, 희생에 대한 한 줄 평은 구름 같은 이야기 속 관통하는 간결한 질문에 대한 답은 희생이었다 입니다. 단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